안녕하세요. 저는 2021 건강서울 페스티벌 랜선약 상담소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어린이 건강의 진행을 맡은 서울시 약사회 소속 김은준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주실 유튜브 채널 엄마 약사를 운영하시는 정혜진 약사님을 소개합니다. 약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여성 건강을 위한 약사 모임 어여모 대표를 맡고 있는 엄마 약사 정혜진 약사입니다. 저는 엄마로서 약사로서 또 약, 건강, 영양에 대한 그런 실생활에 꼭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엄마 약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 약사님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께서 어린이 건강, 영양제 등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여러분께서 사전 질문을 주셨던 내용으로 먼저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사전 질문을 못 남긴 분들께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여기 화면 밖에서 저희를 도와주실 약사님께서 빠르게 댓글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정혜진 약사님의 전문 분야 중 하나인 이제 어린이 건강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어린이 유산균과 그리고 이제 성장 발달,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어린이 영양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 보겠는데요. 약사님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제 유산균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유산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이런 유산균을 우리 아이도 꼭 먹어야 하는지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산균이라고 하면 저희 그 예전부터 약국에서 굉장히 많이 취급하고 권하기도 하고 섭취를 했었었는데요.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티스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용어도 쉽지도 않은데 프로바이오티스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티스라 하면 인체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미생물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유산균은 그 중에서 유산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유익한 세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로바이오티스를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사항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마다 장내 세균총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얼굴 모양새가 다 다른 것처럼 장내 세균총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세균총이 형성되는 시기가 약 2돌 무렵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어떤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에 이런 장내 세균총이 자리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가 프로바이오티스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판단을 할 때 출생 히스토리를 보게 되는데요. 자연분만인지 제왕절개인지 또는 분유수를 했는지 모유수를 했는지 또 항생제를 돌 전에 먹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프로바이오티스를 꼭 권해야 되는 상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는 뭐 코로나로 조금 드물긴 하지만 돌 이후에는 어린이집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단체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항생제, 뭐 약물 이런 것을 계속 먹게 되고 하는 장내 세균총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자꾸 노출이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티스를 섭취를 하는 것이 이제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이제 태어날 때 어떤 출생 히스토리를 점검을 해보고 돌 전이라도 프로바이오티스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돌 이후에도 단체 생활을 한다면 필수적으로 좀 보충을 하는 것이 앞으로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른이 될 때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네, 약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다 놀이방, 어린이집 단체 생활도 많이 하잖아요. 가공식품도 많이 먹고 하니까 웬만하면 유산균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특히 감염성 질환으로 항생제 복용 시에는 유산균을 꼭 챙겨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저희 아이가 그 항생제를 지금 일주일 이상 거의 한 달 가까이 먹고 있는데 이 항생제를 먹는 동안에 유산균도 같이 먹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항생제 치료가 다 끝나고 먹는 게 나은지 궁금하시다고 하셨거든요. 네,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쁜 균뿐만 아니라 좋은 균도 죽기 때문에 마치 이제 말하자면 장내 세균총이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바이오티스 유익균을 섭취를 권하게 되는데 사실 항생제를 복용 중에도
우리가 처방 의약품에도 같이 이렇게 유산균이 처방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을 먹는 중에도 프로바이오티스 유산균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다만 이 항생제를 먹을 때 유익균, 살아있는 미생물을 먹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미생물 유산균의 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복용법에 있어서 항생제를 먹은 후 한 2시간, 3시간 이후에 간격을 띄워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항생제를 먹고 치료가 다 된 후에도 딱 끊으면 안 되고요. 한 2주, 4주 정도는 집중적으로 이런 프로바이오티스 좋은 균을 넣어 주어야 아이의 어떤 장내 세균층이 다시 살아나서 건강하게 이렇게 예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증이 확 풀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유산균도 요즘 종류가 무척 다양한데 이왕이면 이제 좋은 걸로 먹는 거 좋은 걸로 먹여야 할 텐데 유산균 제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약사님도 약국에 보면은 굉장히 제품이 많죠. 프로바이오티스 제품이 약국에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시중에도 나와 있는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고르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정말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프로바이오티스라 하면 살아있는 미생물이고 그리고 또 건강을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3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안전한지, 그리고 안정적인지, 그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안전하다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미생물을 우리 몸에 넣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병원성 미생물이 혼입되어 있다거나 하게 되면은 오히려 건강에 유해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식약처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사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뭐 인체에 유래한 그러한 프로바이오티스 균주를 사용했다라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미생물을 먹게 되면은 위산, 담즙산, 소화 효소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결국 소장, 대장으로 가서 잘 자리를 잡고 좋은 장내 세균총을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위산, 담즙산이 다 죽어버리게 되면은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화 효소라든가 위산이라든가 이런 데 또 온도에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균주 제품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효과 부분인데요. 요즘에 예전에는 뭐 균수가 많고 뭐 균의 종류가 많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내세웠다면 요즘엔 제품도 다양해지고 또 균주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균주 스트레인에 대한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균주 스트레인에 있어서 임상으로 많이 이제 그 결과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균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균주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부영제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균주뿐만 아니라 부원료로 들어있는 여러 가지 원료들이 있습니다. 뭐 프리바이오티스가 대표적인 거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존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나 어떤 걸 종류를 사용했는지 부가적인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프로바이오티스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안전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효과 면에서 중점을 두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유산균 제품은 식전에 먹는 게 좋나요? 아니면 식후에 먹는 게 좋나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이 프로바이오티스를 가지고 뭐 식전 식후로 해서 용법에 대해서 의약품처럼 이렇게 대단히 임상을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마다라든가 또는 프로바이오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그 통일된 의견은 결국 위산이라든가 담즙산이라든가 이런 효소, 온도 이런 거에 영향을 덜 받는 가장 미생물이 잘 보존이 돼서 위 장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식후 즉시 이 시간을 좀 피해서 약 식후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제 맞춰서 섭취를 하거나 보통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매일매일 먹는 게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 섭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너무 많이 먹지도 말고 한 반 컵 정도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사님 말씀은 가급적 위산의 영향을 덜 받는 식사 직후를 피해서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먹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부모님들의 또 다른 관심사인 우리 아이의 성장 발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주 듣는 질문이 우리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요. 변비로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감기를 달고 살아요. 이런 이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어떤 영양제를 챙겨줘야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 무렵 말씀하신 요 무렵 아이들이 저도 그렇고 뭐 약생들도 그럴 테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은 다 같은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3세에서 한 5, 6세 요 무렵 아이들이 기질이 되게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호흡기 감염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면서 보통 면역계가 발달이 되어서 쭉 완성이 되는 성숙되는 시기가 18세까지 이제 12세에서 18세까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요 3세에서 7세 무렵에 면역계가 가장 크게 이제 발달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아데노이드도 커지고 편도도 커지고 하면서 수술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게 되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감염이 빈번히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때 감염이 생긴 후에 이것을 한 일주일이면 나아야 될 질환을 2주, 뭐 3주,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어가면은 아이 자체의 어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건강을 이제 체크하는데 지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성장에 해당이 되는데 성장이라 하면 양적인 증가를 의미를 합니다. 키와 체중의 증가. 근데 너무 장기간 이렇게 아프게 되면은 아이가 잘 못 먹고 체중이 잘 안 늘고 그러면서 이제 키도 잘 안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 3세에서 7세 무렵 아이들은 면역에 관심을 갖고 이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 보충제가 필요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어떤 영양제로 인해서 면역력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없고요. 아이가 말씀드린 대로 아팠을 때 빨리 낫게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생제 약을 먹었다면 이걸 빨리 회복해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을 바로 해주고 또 아이가 아프고 났을 때 보통 땀이나 이런 뭐 분비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아연이라든가 미네랄 소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아연을 바로 이제 넣어준다거나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그런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인체 구성을 하는 요소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면역 세포를 만들려도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이제 성장과 발달 이런 데 있어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자주 잔병 치료가 많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이제 종합 영양제라든가 아미노산, 비타민 B군들 이런 것을 좀 꾸준하게 이제 복용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이제 먹는 영양제라 하면 우리가 뭐 먹는 거 하나를 과자 하나 고르더라도 굉장히 꼼꼼히 따져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영양제라 하면은 이런 부영제라든가 뭐 방부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꾸준히 먹는 영양제라 하면 정말 안전한지부터 점검을 하고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약사님과 상의를 하면서 판단을 하면은 굉장히 아이한테도 엄마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정 약사님은 이제 멀티비타민이랑 아미노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오메가3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오메가3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된 어떤 그런 건강기능식품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성인에 많이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그만큼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스턴트를 많이 먹는다거나 아주 편식이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양질의 어떤 오메가3를 필수 지방산을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녹황색 채소류를 굉장히 고루 잘 먹어줘야 양질의 어떤 필수 지방산을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통 녹황색소를 안 좋아하잖아요. 잘 안 먹고. 근데 그걸 좀 과하게 심하게 이제 편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를 별도로 보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포 단위에서 세포막에 인지질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세포막의 유동성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이 이렇게 인지질이 왔다 갔다 유동성이 있어야 어떤 호르몬의 영향이라든가 신호 전달을 잘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지질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전반적인 어떤 신진 대사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한창 성장하고 발달을 해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나마 이런 컨디션이 잠깐 생긴다면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편식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오메가3를 섭취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면역과 관련돼서도 뭐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준다거나 또 항염작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역계가 충실하게 발달을 해야 되는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DHA 같은 경우에 이제 DHA 구성이 조금 높은 비율로 있는 것들이 아이한테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DHA 같은 경우에는 뇌나 눈 이런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인지질의 30에서 40% 정도 가까이 이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을 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DHA가 풍부한 그런 음식들 또는 별도로 따로 보충을 해주어서 눈 건강, 뇌 건강, 두뇌 발달 이런 데에서도 좀 이롭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저희 아이한테 오메가3를 꼭 먹였어야 됐는데, 예, 안 먹인 게 참 후회가 되네요. 그 요즘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 있잖아요. 키에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요즘에는. 그래서 적극적인 부모님들은 뭐 성장판 검사를 한다든지 성장 호르몬 주사도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키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이제 영양제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성소년기까지는 성장이 되게 중요하고, 키와 체중의 증가, 양적인 증가가 성장인데, 키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시기가 약 초등학교 저학년, 요 무렵 때 보통 이제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 이유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성장을 막 이루다가 이 초등학교 무렵이 이제 소화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무렵에 성장이 약간 지체되는 좀 완만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좀 덜 크나 하는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요. 사실 아이들 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소라든가 또는 영양적인 요소라든가 뭐 운동, 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키가 되는 그런 키 성장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이 미취학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요 무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양적인 부분이 오히려 유전보다 더 큰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 그다음에 유전, 또 이제 환경이라든가 수면, 이제 환경,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인체의 어떤 골격이라든가 또는 이제 근육이라든가 이런 걸 형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데, 단백질, 아미노산, 칼슘, 비타민 D,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네랄, 그리고 올바른 이렇게 먹은 영양소가 잘 섭취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는 이게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구성 안에서 아이들 이제 근육도 이제 발달이 되게 되면 골격도 이제 커지게 되고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한국의 영양 섭취 조사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칼슘이 굉장히 부족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라든가 비타민 D 보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키 성장 영양제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다 보면 키 성장 영양제에서 빵빵 이벤트도 많이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어떤 영양소 구성을 보면은 이런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또는 IGF 성장을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성분 이런 것들이 좀 가미되어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먹으면은 섭취했을 때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 대비 효과를 조금 봐서 결정을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아이라면 이제 이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요소를 잘 고려해서 보충을 한다면 오히려 다른 부분도 도움이 되면서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광고에 현혹이 되어서 너무 고가의 그런 제품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네. 그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유산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꼭 챙겨 주시고요. 근데 이제 키 크는데 이런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불어서 운동이라든지 영양 그리고 수면, 잠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부모님들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질문을 받는 게 어떤 부모님이 아이 검사를 해봤는데 아연 결핍이 나왔다고 아연 그 단독 제품을 찾는 부모님들이 또 계셨어요. 이 아연이 혹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아연의 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아연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만큼이나 엄마들이 아연에 대해서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처럼 생각을 해서 하는데 요즘에 또 검사를 해서 부족한 상황에 대한 것도 이제 검사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연은 사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세포의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미네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신기에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아이의 성장에 이제 태아의 성장에도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연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 있어서 아연이 부족하다, 결핍이 됐다 하는 요소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연은 약 200여 개의 인체의 어떤 생리 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효소의 어떤 구성을 하는 그런 미네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 관련돼서도 면역 세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미노산 단백질도 필요하지만 아연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면역 세포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발동이 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연이 꼭 있어야지만 이런 면역 세포도 잘 만들어지게 되고 면역의 세포마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아연이 이렇게 결핍이 결과 나왔을 때는 반드시 잘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설사를 심하게 했다거나 또는 땀이 되게 많이 났다거나 기침 가래하면서 애들 기침할 때 에너지 굉장히 소비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땀도 많이 나고 진액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분비물 안에 아연과 같은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됩니다. 성인도 마찬가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아연을 즉각적으로 보충을 해주는 것이 예후를 좋게 해주고 좀 아이가 덜 힘든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하고 또 기본적으로 뭐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약사님들 약국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입 가해가 잘 갈라지거나 상처가 보통 나면은 3일에서 5일에 나아야 되는데 2주가 가요. 큰 상처도 아닌데. 그렇게 상처가 잘 안 아물거나 입에 자꾸 이제 각질이 벗겨져 입 가가 갈라지는 분들, 코끝이 잘 허는 분들 네. 이런 분들도 이제 아연, 비타민 C 같은 것들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었네요. 근데 지금 조금 시간이 남은 관계로도 많이 올라온 질문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또 눈 영양제에 대해서 이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요즘에 애들이 굉장히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화면 모니터를 많이 보고 하니까 그 눈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제 우리 어린이 눈 영양제에 대해서 혹시 또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아이들이 보통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는 시력 측정을 안 하죠. 예, 시력이 완성되는 시기가 한 7세에서 9세 무렵에 이제 본인의 시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한 자료에 따르면은 한 7세, 9세 요 무렵 때 이제 검사도 많이 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근시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연령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가진 엄마들이 눈영양제를 찾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시력에 대해서 뭐 올려주는 그런 영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방을 하면서 관리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7세에서 9세 이 무렵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모바일도 많이 보고 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온라인 수업을 막 하다 보면 눈이 아프다고 하는데 항상 1시간 정도 수업을 한 후에는 멀리 이제 창밖을 보는 연습을 이제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모바일이라든가 태블릿, TV 같은 것을 본 후에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보면은 10분 정도는 멀리 보면서 눈의 휴식을 좀 취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화면을 볼 때도 너무 가까이 보지 말고 약 30cm 이상 좀 띄어서 이런 습관을 조금 아이한테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해주시고
또 잘 때도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자게 되면은 아이 시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잘 때는 이제 방 안을 어둡게 잘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아이 시력 보존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충제를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뭐 이런 종류가 있게 되는데 베타카로틴, 비타민 A류들은 우리가 이제 빛이 들어와서 시각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반응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 비타민 A가 부족하다 하게 되면 야맹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빛에 대해서 빨리 감각을 살려줄 수 있는 게 비타민 A. 또 안토시아닌 종류, 이게 보라색 가지나 또 베리류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라색 색소가 굉장히 진한 그런 야채나 과일 같은 것들이 눈에 굉장히 좋은 항산화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시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눈을 보호해주는 그런 작용을 해주어서 이런 평소의 시기에서도 이런 걸 좀 고려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안토시아닌, 빌베리류가 들어있는 이제 눈 영양제 같은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DHA 또 어린 연령일수록 DHA 위주로 되어 있는 오메가3가 눈의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바로 작용해주는 구성물질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혈류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타민 A, 베타카로틴류, 베타카로틴도 사실 색소죠. 카로티노이드. 이런 색소, 녹황색 채소류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안토시아닌류, 또 오메가3. 이걸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영양제나 아이가 먹는 식사에 있어서도 고려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짧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2학년 여아를 키우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영양 과다라고 하는데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는 유산균만 먹이고 있습니다. 식품을 통해서 먹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영양 과다예요. 영양 과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영양제를 많이 먹고 있는데 항상 먼저 물어봅니다. 왜 먹이려고 하는지를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먹여야 되는 이제 목적성이 분명해야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먹는 그런 영양 섭취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아이가 좀 불편해하는 증상에 맞춰가지고 영양소를 섭취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가장 필수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팠을 때, 아픈 후에 예후가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미네랄, 종합 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 아미노산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평소 아이가 굉장히 좀 식사 까다롭고 편식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그래서 식사만으로 보충하는 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좋은 종합 영양제 하나를 종합 영양제 아미노산제만 이렇게 섭취를 하더라도 아이의 어떤 소화 효소 분비라든가 또 위장과 운동, 부교감 신경이 좀 활성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소화 흡수가 더 좋아지고 식생활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를 살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건강 이슈가 특별한 게 없더라도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 D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충을 해준다면 아이 건강에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벌써 30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참여 소감이랑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십수년간 아이들 상담을 굉장히 영양 상담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아이들은 어떤 성인과 다르게 어떤 기질적인 문제라든가 건강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다기보다는 성장 발달을 잘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게끔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 영양제를 먹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옆집 아이가 먹기 때문에 또는 트렌드가 이래서 뭐가 좋다니까 이런 이제 관심보다도 아이한테 뭐가 필요한지 상황을 좀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을 동네 약국 약사님들과 좀 가까운 곳에 그런 이제 좀 믿을 수 있는 약사님을 두고 계시면 좋은 보험처럼 이렇게 든든한 백이 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아이의 어떤 건강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해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약은 그 자체로도 유익성과 유해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약을 조제하거나 구입할 때 약사님과 꼭 직접 대면해서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상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편하게 요즘에 이제 처방약 이름이랑
효능들이 이제 인쇄된 약 봉투도 받기도 하지만 중요한 사항을 한 번 더 이제 강조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하는 일반 의약품들도 약의 올바른 사용에 관해 훨씬 더 정확하고 개개인에 따른 정보와 부작용들에 대해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명찰을 달고 계시는 약사님들과 상담하시기 바라고요. 요즘은 약사님이 아니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는 이제 한약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꼭 약사님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랜선 약 상담소 첫 번째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습니다.